네, 내용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 노영민 의원의 시집 판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른바 텃밭 물갈이론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리포트에서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시집 판매, 본인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시집 판매를 했다. 본인의 저서를 판매했다 이런 논란인데 방금 노영민 의원 측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장직 산업통상위원장직인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다시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보통 쇄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좀 이례적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노영민 이제 의원의 경우는 이제 3선에다가 저 상임위원장직까지 맡고 있고 이래서 그 도덕적 자기 말하면 자기 검증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이게 좀 지위가 높아지고 선수가 많아지면 이게 좀 해이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뭐라 하든 나는 내 건 챙기겠다 이런 그런 혹시 의식이나 교만, 오만 이런 의식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하나는요. 저런 분들일수록 뭔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무조건 국민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렇게 나서야 될 텐데 처음은 무조건 나는 아니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그것은 이를테면 소고삐를 길에 떨어진 새끼줄을 끌고 집에 갖고 왔더니 그 뒤에 소가 달려 있더라 이런 식의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은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나마 산통 그 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본의 아니게 노영민 의원실 측에서는 본의 아니게 이번 일로 무리를 빚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좀 논란이 잦아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렇게 이제 사과하고 사퇴를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노영민 의원 이전에도 신기남 의원이나 그 외에 또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 로스쿨 그렇죠. 자녀였죠. 그런 그 신계른 의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게 악재가 자꾸 겹쳐 있어서 가랑잎에 이게 진짜 그러니까 가랑잎이 옷 젖는다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새정치연합 내부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불감 상태에 이르렀지 않나. 이게 새정치연합의 그 지지도의 추락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일도 노영민 의원이 처음에 불거졌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실 국민의 눈에서 판단했다면 저렇게 대응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 단말기를 의원회관에 설치해놓고 이 시집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관행이었다. 그 전에 5, 6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알다시피 정치인 쓰는 시집에 대해서 누가 사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시집이라는 것은 거의 잘 안 팔리고 요즘에 신문도 잘 안 보는 세태이기 때문에 책 잘 안 봅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00권 정도를 이렇게 판매를 했고 이게 시집 한 거 지금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출판 기념회 할 때 아마 10,000원을 내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10만 원쯤 내고 책 한 권 가져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 후원금을 변칙적으로 저런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모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 시각이 있고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당은 오히려 도덕성에 더 사실은 그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아름아름 여러 군데서 지금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야당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이번에 조금 더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된 부분이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내세운 혁신 드라이브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모양새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노영민 의원이 나서가지고 해명을 한다든지 반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문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하면 경호
실장일 수도 있고 이렇죠. 예. 저는 비서실장을 거쳤으니까.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거죠. 근데 예. 어쨌든 이런 분이 누구보다도 그 지금 당이 말이죠. 문재인 대표 체제가 위기에 처했으면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에서만은 그래도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뭐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흠결을 보였으니까 이 점은 참 자신이 그 문 대표에게 대해서 큰 그런 네. 흠집을 만든 셈이고 또 이게 뭐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돼가지고 국정감사 때 그 자기 피감기관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단체로 주문을 받아서 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돌려줬다지만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도덕적인 해이 이것을 내므로써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가 정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된 사안들은 최근에 보도된 건 주로 야당 인사들, 특히 친노 야권의 주류 진영 인사들의 좀 도덕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또 마침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도 하나가 제기됐어요. 이제 도로 부지 땅 주인이 김태원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건데 이 땅 주인이 어떻게 보면은 도로 수용에 민원을 한 거 아니냐, 뭐 그 연관된 거 아니냐 그겁니다. 김태원 의원실은 절대 아니다라고 물론 부인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그 네.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그 자기 지역구에 민자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네. 민자 고속도로 수용되는 땅 주인들이 물론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들 수는 있는데 그게 액수가 사실은 굉장히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몇 년 합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되는 거고요. 예. 더구나 민자고속도로를 상당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태원 의원이 누굽니까? 이 국토교통위의 여당 간사기 네. 때문에 이런 소위나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판의 소지가 있고 이게 업무의 연관성.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 헌법에 따르면 사실 직무나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명쾌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제 국토위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노영민 위원장은 이제 산자위 위원장인데 두 위원회가 소위 노른자위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좀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를 떠나서 조금 국민 법 감정에 생각하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거기 뭐 국토위도 그렇고 이쪽에 네. 산자위도 그렇고 거기서 이 말하자면 산하기관이 많은 데고 그 예. 산하기관이라는 건 사업하는 기관들입니다. 예. 이러니까 거기서 공기업들. 네. 그런데 새누리당요 뭐 김태원 의원이 어떻게 말하든 새누리당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그 진위를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뭐 엉뚱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새누리당이 조치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조금 더 여야 지도부 모두 좀 엄정하게 그럼요, 점검하고 당연히. 의혹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밝혀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꼭 뭐 여당뿐만 아니고 사실 이 험지 출마론, 텃밭 물갈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작은 야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호남에서 시작됐는데 여당까지 좀 번지는 모습입니다. 김무성 대표 지금 지역구가 부산인데 서울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녹취 한번 잠깐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 따라서 그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 국민들께서 뭔가 최소한 이 당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영태 의원이 서울이라고 언급은 안 했는데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 나오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자기 지역구 부산 영도를 지키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당에서 번지고 있는 PK 물갈이론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잖아도 두 번이나 말이죠. 이제 한 번은 무슨 뭐 친박이라 해서 또 한 번은 컷오프로 네. 두 번이나 공천에서 탈락하고 이제 겨우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왔는데 또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사실은 자기가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그 할 기회도 못 얻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 한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무조건 지역을 바꾸라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대표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과연 험지라는 데 나가서 열심히 뛰는 것이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이 총선을
정말 제대로 잘 이끄는 게 잘하는 건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 저분은 자신이 양천군가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나는 험지에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험지에서 나와가지고 네.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당신들도 하라 뭐 이런 나는 당당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내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쪽이 이 실제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유리한가 이걸 좀 면밀히 계산해야지. 지금 보면 말이죠 정치적인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세 뭐 이런 걸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봐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 자신의 결심을 논리를 세워서 분명하게 내가 네. 영도에 나갈 경우에 나가야 되는 이유 아니면 험지 말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든 아니면 수용을 하든 이것은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그런 아주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 의원들의 그 험지 출마론이 꼭 김무성 대표만 겨냥한 건 아닐 테고요. 지금 뭐 소위 친박, 비박 인사들이 좀 따뜻한 텃밭 지역에 많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TK 물갈이, PK 물갈이가 시작된 건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부터 대구, 시작이 예. 됐죠. 청와대발 어떻게 보면 청와대발 TK 물갈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전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 또 내각의 장관들이 우르르 내가 진박이다 하고 그때 출마를 러시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지나치게 현 정부에서 사실 혜택을 보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으로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출마 그 국회의원과 후보와 지역 구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연구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거기를 대표하겠다 그런 건데 사실 어떤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역구도 막 바꾸면 된다? 이건 사실은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현 정부에서 많이 혜택을 본 분들이 지나치게 양지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서울 지역에 출마해라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18대도 공천에서 낙천됐어요. 전 학살. 네, 학살. 예. 19대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총괄 본부장을 한 다음에 사실 보궐선거로 네. 왔기 때문에 이분은 한 번도 공천 혜택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그동안의 좋은 양지 지역에 가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그 지역에서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이제 아마 원하는 어떤 메시지는 당 대표 정도 되고 대권의 후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지금 TK나 강남이나 PK 지역에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경고의 이런 메시지. 차원에서 그럴 네. 것 같은데요. 저는 막 지역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한 말씀 더 네. 볼게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 뭐 지역구에 굳이 구애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역 대표성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는 우리 출신 국회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 나가서 당연히 그걸 원할 것 아닙니까? 뭐 예산도 따주고 그런 거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예. 그 사람을 또 당에서 편의에 따라서 이쪽 떼가지고 저쪽 놓고 저쪽 빼서 이쪽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 굳이 김무성 대표뿐 아니라 그 당 전체에서 볼 때라도 이 지역 대표성도 좀 중시해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지 무조건 이게 무슨 공세적으로 이렇게 나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당은 그렇고 야당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김성곤 의원 호남 4선이죠. 호남 전남 여수 김성곤 의원이 호남 불출마 텃밭 기득권 내려놓겠다 했는데 이게 조금 파장 뭐 후속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곤 의원의 네. 이제 불출마 이것도 네. 상당히 의외적이었어요. 네. 예상을 뒤엎고 이제 나온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호남의 어떤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에게 어떤 그 파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직 후속으로 지금 본인이 네. 내려놓겠다고 하는 호남 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 그리고 친노 체제에 대해서 비판론이 많고 그렇지만 또 역시 호남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물갈이론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공직 후보자에 대한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정도는 자르겠다 이렇게 하위 20%. 하고 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본인이 평가했는데 20%에 들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들 것 같다. 그러면 불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왜 호남만이냐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전국 물갈이 왜냐하면 론이죠. 지금 서울도 네. 호남 못지않게 호남의 어떤 민심을 안고 비교적 당선되기 쉬운 야권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물갈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친노나 그동안에 주리 쪽에 쭉 섰던 사람들이 사실 여러 번 공천 받아서 지금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재미를 본 의원들은 네. 또 꽤 있기 때문에 차제 20대에는 좀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좀 국민들의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좀 바꿔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용호 교수님 말씀은 물갈이가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하위 20% 잘라내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면- 문재인 예. 대표 체제가 예. 내세우는 그 가장 큰 명분이 혁신이거든요. 네. 혁신이고 특히나 이제 저렇게 지역 물갈이 인적 세신이 되겠네요. 인적 세신 예.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를 가지고 이제 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김성근 의원이 이를테면 응답한 셈이고 네.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호남 쪽에서 반발하는 것은 호남 현직 의원들이 반발하는 경우는 나는 절대 못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반발이 더 이제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어떤 명분을 얻는 데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을 네. 조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김성근 의원 같이 저런 분이 한두 분 더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도 이제는 그 20% 이거 정리하는 것 이것은 민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이제 한 단초는 마련된 셈이죠. 예. 좀 뭐 하위 20%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 지금 문안박 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하위 20% 물갈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되면 문재인 대표가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 새정치연합의 지금 현 위치가 참 애매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 더구나 안철수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표 그만두고 지금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하자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대표이기는 한데 대표가 아닌 대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비주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그대로 지금 일정을 지금 추진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 후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지 예. 안 될지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면 또 새로운 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도 지금 아마 자기들의 미래를 모르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네. 더구나 외곽에서는 지금 뭐 신당을 만드는 애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혼돈 국면이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 대표 체제로서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공천을 이제 할 네. 것 아닙니까? 그 목전에 공천 작업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말하자면 장악력, 당 장악력 또 견인력 이것을 가장 확고히 보장하는 건데 그걸 눈앞에 두고 그냥 물러날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공천 룰이 확정되고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에 했던 전략상 우리 뭐 친노라든지 우리 그 우호 세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제 진입할 그런 계산 다 끝나고 난 뒤에야 굳이 뭐 이 대표직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네, 조금 않을까. 소위 혁신 작업을 좀 예. 매듭을 지으면 그래서 그런 명분을 얻고 실리를 얻게 된 순간에는 과감하게 또 내놓는 예. 제스처를 쓸 수도 있겠죠. 예. 지금 공천 이제 총선 앞두고 지금처럼 혼미한 네. 국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여야 다 공천의 방법도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는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당에서도 반대한 상황이고 그 전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혁신 위에서 사실 뭐 안심 번호 네. 공천 뭐 이걸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픈 프라이머로 갔기 때문에 다시 안심번호 공천으로 가는 것인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또 더구나 지금 아직은 그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이나 현역 의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이 앞으로 지금 12월, 1월, 2월에 굉장히 혼미하고 판단이 안 서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 이슈랑도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주말 도심 집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매일매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총궐기를 예고했죠, 노동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겠다. 경찰도 새 파이프나 강목은 반입을 차단하겠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가 제발 이 폭력 시위는 없기를. 예. 왜냐하면 저 막아 나서는 그 경찰들도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자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없기를 이제 소망하는데 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지금도 그 조계사에서 말이죠. 이제는 뭐 평화 시위를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단식에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 역시 투쟁성을 못 버리고 있어요. 예. 그다음 그 전에는 보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징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저 선동까지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또 이 시위라는 게 하면 또 가열되면 이게 또 폭력화 될 그런 개연성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또 시위가 된다면 이게 정말 폭력화 갈 수 있는데 더더구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 그러니까 정부가 복면 그런 시위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그건 법적으로 이건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희화화하고 그걸 조롱하고 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예. 분은 뽀로로 그 가면을 쓰고 내가 IS 같아 보이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그 국무회에서 한 말이 어떻게 자신들이 듣기에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렇게 조롱하고 말이죠. 저렇게 가면서 누가 뽀로로 저런 어린이들 저 애니메이션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걸 보고 누가 저 IS로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을 말이죠. 비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심상정 대표 같은 분은 오히려 정말 폭력 시위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 시위를 합시다. 이렇게 선도하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복면금지법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는 뭐 복면금지법 또 이제 드라이브를 뭐 정기국회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계속 걸고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야당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예. 아마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여당도 내기를 했는데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고되진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현재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다른 엄청난 거하고 맞바꾸는 보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가 이제 이번 정기국회 또 한 번 예. 이제 임시국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임시국회 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이 어떤 임기를 종료하는 역할을 끝내는 그러고 나면 19대에 다 제출했던 법안은 다 이제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저는 보기에 이제 복면금지법도 역시 폐기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처음에 평화롭게 시작했다가도 결국은 불법 폭력 시위로 끝나는 이 관행 그리고 이 시위 문화를 한번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에 사실은 지난 14일 어떤 그 총궐기 민노총 총궐기 어떤 시위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것을 어떤 국민의 환기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총리도 이번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집시법이 아니라 소요법에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네. 더 엄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언론이나 제도적인 방법 루틴한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할 때 시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도 제대로 사실은 그런 역할을 못 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총궐기하는 집회 시위를 보면 정말로 정부를 마치 뒤엎고 청와대로 징계하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갔기 때문에 도대체 왜 시위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폭력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늘 시위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뭐 지적하신 부분 때문인 텐데 노동개혁이란 본질은 좀 사라지고 이제 뭐 폭력 시위라든지 아니면 강경 대응 논란 그리고 복면금지법 이런 논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시위 어쨌든 민노총에서는 강행하겠다고 또 예고를 했고요. 야당 의원들도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뭐냐면 지금 이 교수님 네. 말씀하셨지만 시위라는 게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국민들 앞에서 표출하고 네. 특히 관계당국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해서도 자기들 그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복면을 하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주장을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 왜 복면을 합니까? 자기를 왜 감춥니까? 익명성을 왜 거기서 그런 것을 그다음에 정체를 감추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복면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그 뒤에는 폭력화될 개연성이 더 많아지는 네.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니까 정말 당당히 하려면 그렇게 하고 지금 참 교수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야당이 왜 거기 났습니까? 그 뭐냐면 야당이 저 사람들의 그런 희망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 기울였다면 저렇게 그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자기들 할 일을 못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과해야 될 걸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는 도로 저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저렇게 또 여당에 대해서 같이 데모하자. 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야당답지 못하고 정당이기를 포기한 말하자면 자기 부정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투쟁해라 뭐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럼요, 당연히. 오늘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회 상황인데요. 오늘이 저희가 관련 보도도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아마도 자동 처리는 될 테고요. 정부 원안이 됐든 수정안이 됐든. 근데 지금 막판까지 지금 여야가 거의 파행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국회 선진화법이 돼도 별 잘 개선이 안 되네요. 일단은 뭐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예. 해서 지금 뭐 그 예산안 그리고 네. 저 5개 이제 그 법안을 쟁점 합의하지 법안, 않았습니까? 네. 합의를 했는데 지금 국회 이제 마지막 그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법사위라고 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네. 그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마지막 길목지 기계에서 상당히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그 박영선 의원이 국회 법사위 있을 때도 지난번에 2년 전입니까? 예산안을 마지막 새벽까지 통과를 못 시켰던 게 이거 그 당시에 이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잡고 있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여야 간의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 처리가 하기를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로 야권, 여권 주고받는 건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타협이 안 되니까 서로 상대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은 그 꼭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여야가 타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또 다시 이게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법 세세한 위반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하는 네. 타결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그 좀 위반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 내에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지적한 국회법 위반은 그 어떤 법사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그런 지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내 손을 거쳐 내가 사인 예.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뭐 직권 상정한다면 예.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하는데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름만 이름 선진화법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뭐냐면 이 국회가 또 국회 관행 그다음 국회의원 각자의 그 의식 네. 이런 것이 선진화돼야지요. 그래서 제발 이제 이번에 경험을 삼아서 20대는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화 국회로 네. 가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 교수님 국회에 계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전망을 좀 여쭤볼게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또 설득 과정을 통해서 네. 오늘 저녁쯤이 될라나요? 또 다시 또 처리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처리가 안 예. 되면 예. 진짜 여당 야당이 사실은 밤새 합의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산안을 제 시한 내에 또 통과해야 되고 또 5개 법안을 양당 이제 다 그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친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법사위에서 충분히 숙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다면 더 큰 그 부담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이상민 위원장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더 큰 어떤 합의의 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의 반박 자체는 원론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법은 맞지요. 근데 이제 네. 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잘한 다른 게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시급하게 못 놓친다면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론 이제 법을 지켜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법의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법사위에서 서로 좀 그 양해를 하고 또 그 부분을 대승적으로? 이제 예.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또 여야가 또 합의를 해서 가면 이 부분이 이상민 법사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무산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사실은 큰 네. 결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합의돼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민 위원장도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해주면 나중에 또 그게 있으니까 아마 최대한 미룰 만큼 미루고 해준다는 그 기본 방침이나 원칙은 그냥 유지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얼마나 열심히 싸웠냐, 얼마나 끝까지 밀어붙였냐 이것 때문에 명분 찾기 위해서 저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여야 간에 얘기를 했어야 되죠. 만일 언제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사위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처리 못합니다. 네. 이게 사실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상민 위원장 이런 경우에 법사위원장의 생각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에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 않지만 네. 혹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것들이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처리가 안 된다면 이상민 위원장 비판받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오늘 국회 상황은 뭐 밤 늦게까지 좀 그렇죠.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